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비극적으로 희생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가택 침입 절도가 빚어낸 끔찍한 사건처럼 보였죠.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1986년 8월 30일 오전 7시 19분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동부에 위치한 윌크스베리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누군가 자신의 형 집에 침입해 형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뒤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솔로 경관과 그의 부하 경관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윌크스베리의 자작나무 거리 75번지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솔로 경관은 집안 전체가 심하게 어질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층 거실에는 2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신고자인 동생 닐과 그의 형 글렌이었습니다. 당시 글렌은 매우 기력이 쇠약해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솔로 경관은 부하 경관에게 1층 상황을 계속 살피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역시 1층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집안을 마구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재 책상 옆의 상자와 서랍들은 모두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층의 한 침실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겁에 질린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침실은 뒤져진 흔적이 없었고 아이 역시 크게 놀라기만 했을 뿐 신체적인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솔로 경관이 2층의 또 다른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끔찍한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잠옷 차림의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 솔로 경관은 이 사건이 단순한 빈집털이가 아니라 강력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방에서 물러나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솔로 경관은 다시 1층으로 내려가 형 글렌에게 2층 침실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렌은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감정적으로 매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솔로 경관은 흥분한 글렌을 안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 과정에서 솔로 경관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글렌의 아내인 32살의 베티 월시퍼였습니다. 글렌은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벽 5시경 그는 쿵 하는 큰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순간 계단 모서리 쪽에서 어떤 검은 그림자가 계단 아래로 재빨리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글렌은 곧바로 침대 옆 탁자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내들고 1층으로 쫓아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층에서 침입자를 찾고 있던 그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나타나 그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글렌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무렵 다시 의식을 되찾은 글렌은 가장 먼저 길 건너편에 사는 동생 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닐과 그의 아내 낸시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을 만큼 두 가족은 매우 가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은 닐은 곧바로 형의 집으로 달려왔고 아침 7시 19분경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글렌의 묘사에 따르면 그를 뒤에서 공격한 침입자는 짙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반투명한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생김새를 볼 수 없었고 인종이나 피부색도 식별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글렌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경찰인 솔로 경관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꽤 긴 시간 동안 글렌과 닐 형제 중 누구도 2층으로 올라가 아내 베티나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베티가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곧이어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베티의 시신에 대한 2차 검안을 실시했습니다. 검안 결과 피해자의 얼굴에는 무언가에 맞은 타박상이 있었고 누군가 상처를 닦아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끈자국, 즉 억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는 스스로를 방어하려다 생긴 방어흔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상처들 외에 다른 신체 부위의 외상은 없었고 성적인 피해를 입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글렌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진정제를 주사하고 몸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검사 결과 글렌은 뒤통수와 뒷목 부위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을 뿐 그 외에는 어떤 부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집 안팎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집의 문이나 창문이 강제로 파손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층 창문 쪽에 사다리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침입자가 이 사다리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당 2층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방충망은 떼어져 바깥쪽 처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집안 서재 책상 위에 있던 $1,300의 현금과 약간의 다이아몬드 보석류 그리고 열쇠 하나가 깜짝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은 베티와 글렌의 침대 위에서 뿌리채 뽑힌 머리카락 여러 가닥을 발견해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티의 가족들에게도 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베티의 오빠인 잭은 동생의 사망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베티의 어린 딸 다니엘이 아무런 상처 없이 무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크스베리와 같이 작은 마을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지역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경찰이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에 주 경찰도 즉각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15명의 주 경찰관들이 위크스베리 경찰서와 공조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방검사인 코리알레 스티븐스 역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사팀은 현장 감식을 통한 물증 및 단서 확보, 유가족 면담, 그리고 숨겨진 목격자 탐문 등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한 베티 월시퍼는 1954년 위크스베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보험금 청구 심사원으로 일했고 어머니 마리아는 한 병원의 통신부서 책임자였습니다. 베티에게는 오빠 잭이 한 명 있었습니다. 베티는 어릴 적부터 외모가 뛰어났고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했습니다. 베티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남편 글렌을 처음 만났습니다. 동갑내기였던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고 집도 겨우 2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글렌은 잘생긴 외모에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에도 능통했으며 성적 또한 우수해 학교에서 아주 인기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아는 모든 이들이 이들을 천생연분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대학 진학 후 베티는 윌크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글렌은 스크랜턴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1977년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순탄했습니다. 베티는 블루크로스와 제록스 회사에서 근무했고 글렌은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치과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글렌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자 부부는 다시 고향인 윌크스베리로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글렌은 평소 동생 닐과 우애가 깊었기 때문에 동생 집 바로 맞은편인 자작나무 거리 75번지에 집을 샀던 것입니다. 형제는 외모가 너무 닮아 이웃들 사이에서는 마치 쌍둥이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포츠를 좋아해 함께 공을 차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글렌은 처가 식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베티의 어머니 마리아는 글렌을 완벽한 사위라고 묘사했고 오빠 잭도 글렌 형제와 자주 골프를 치며 어울렸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에게는 첫 딸 다니엘이 생겼고 베티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임시로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글렌은 마을에서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치과의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루전 카운티 내에 무려 3개의 치과 클리닉을 연달아 개원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베티 역시 남는 시간을 활용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러 자선단체의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부부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평판이 좋았고 마을 사람 거의 대부분이 이들을 알 정도로 명망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뜻밖의 끔찍한 사건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베티의 시신부검은 루전 카운티의 검시관인 조지 후독 박사가 맡았습니다.
부검 결과 베티는 성적인 침해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동 중인 선풍기 앞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사망 시간을 새벽 2시에서 4시 30분 사이로 대략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조지 박사는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약간의 푸른색 섬유 가닥과 미세한 피부 각질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침입자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은 흔적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조지 박사는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는 심각한 타박상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 상처 부위를 꼼꼼하게 닦아낸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상처를 닦아낼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닦는 데 사용된 그 어떤 도구도 찾아내지 못했고 침입자가 남긴 물건 또한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변의 쓰레기통과 인근 서스쿼에너강 일대까지 샅샅이 살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경찰은 현장에서 1,300달러와 보석이 사라진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을 강도로 위장한 살인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침입자가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왔다면 대체 왜 방 안의 커튼을 뜯어내렸을까요? 게다가 사다리가 세워져 있던 땅바닥이나 창턱에서는 수상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을의 사건은 드물지만 빈집털이는 종종 일어나는데 수년간 근무해온 솔로 경관조차 사다리를 이용한 절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절도범들은 사다리를 타다가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될까봐 사다리 사용을 피합니다. 굳이 사다리가 아니더라도 문단속이 허술한 집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솔로 경관은 또 다른 모순점을 포착했습니다. 글렌의 진술대로라면 침입자는 등 뒤에서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글렌의 목 앞쪽에 뚜렷한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글렌의 목에 남은 상처는 목 뒤쪽 부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공격받았다는 방식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수상한 정황들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이 글렌의 자작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 확고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 경관은 글렌과 베티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탐문 중 한 이웃은 글렌이 예전에 금목걸이를 자주 찾는데 사건 발생 직후부터 그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사건 발생 얼마 전 글렌이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창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글렌은 열쇠를 깜빡해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한편 솔로 경관은 사건 현장 사진을 살피던 중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주차된 베티의 차에는 이슬이 가득 맺혀 있었지만 글렌의 차에는 이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 경관은 글렌을 다시 불러 신문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어디에 있었고 언제 귀가했는지 물었습니다. 글렌은 그날 밤 친구들과 동네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새벽 2시 30분쯤 차를 몰고 귀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고 5시가 넘어 침입자의 소리에 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 경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글렌이 정말 2시 30분에 집에 돌아왔다면 그의 차에도 당연히 이슬이 맺혀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솔로 경관은 유명한 기상학자 조셉 소벨 박사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수년간 기상을 연구해온 조셉 박사는 사건 당일 밤의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자정 무렵의 습도는 70%로 평균보다 높았고 밤과 새벽의 일교차가 컸으며 당일 밤 바람조차 불지 않아 이슬이 생기기 아주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글렌의 차에만 이슬이 없었다는 것은 글렌이 새벽 2시 30분에 귀가한 이후 누군가가 그 차를 운전했고 기온이 올라간 뒤에 돌아왔음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운전한 사람이 글렌 본인이거나 누군가 이슬을 닦아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2층 창턱에도 이슬이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침입자가 방으로 들어왔다면 창턱에 어떤 흔적이나 최소한 닦아낸 흔적이라도 남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침입자는 어떻게 방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또한 누군가 사다리를 사용했다면 사다리를 받치고 있던 지면에 눌린 자국이 있어야 하지만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문이 점점 커지면서 솔로 경관은 글렌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건 당시 글렌과 함께 있었던 닐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닐은 몹시 긴장해 보였고 질문에 대답할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솔로 경관이 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을 때 닐은 거절했습니다. 닐은 용의자가 아니었기에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하려면 수색 영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솔로 경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닐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여겼고 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시 닐을 신문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닐과 만날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닐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로 경관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닐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닐은 경찰서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방향을 틀어 짐을 내리고 있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차속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닐이 몰던 혼다차는 심하게 찌그러졌고 닐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트럭 운전사는 경찰에게 닐의 차가 속도를 줄이려는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닐의 주행 방향으로 판단해 볼 때 그는 이미 경찰서를 지나쳐 계속해서 앞을 향해 약 5마일이나 더 달린 상태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솔로 경관은 닐이 틀림없이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무덤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4일째인 9월 3일, 글렌은 변호사 마크 시아바렐라를 선임했습니다. 마크는 글렌에게 경찰과 대화하지 말고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말라고 했고 글렌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후에 신문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의 조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닐이 죽은 후 아내 낸시는 몹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를 본 글렌은 낸시가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닐의 집에 가서 낸시를 위로했습니다. 글렌의 위로 속에 낸시의 감정은 점점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쪽을 잃은 두 사람의 관계도 갈수록 친밀해졌습니다. 소문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윌크스베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9월의 어느 날, 낸시는 글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글렌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베티가 살해당한 날 밤 글렌이 자신의 내연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낸시의 마음속에 글렌은 남편의 친형이자 아내를 잃은 좋은 남편이었지만 이제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낸시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동시에 1년 동안 경찰의 조사 작업에도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티와 글렌이 겉보기만큼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글렌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만나는 여성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글렌은 그의 조수인 데비 시프와 애매한 관계였습니다.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5년 동안 함께해온 사이였습니다. 데비는 경찰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녀는 솔로 경관에게 자신은 글렌이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하기를 계속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글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내연녀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글렌의 에어로빅 강사인 카롤 코피치였습니다. 카롤은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비는 솔로 경관에게 카롤이 사건 발생 얼마 전 방금 이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데비는 글렌이 자신이 아닌 카롤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데비는 바로 사건 당일 밤 글렌이 집에 가기 전 호텔에서 자신과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글렌은 불륜을 저지르며 자주 아내를 속이는 남편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두 내연녀까지 속이고 있었습니다. 곧 글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작은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전에 글렌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다시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더 이상 글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낸시 역시 글렌에게 2명의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베티와 닐의 죽음이 글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낸시는 경찰서에 와서 경찰에게 자신의 의심을 표명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티의 가족들 역시 글렌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이 표리부동한 남자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글렌과 선을 긋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베티의 한 친구도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그녀는 경찰에게 사실 베티가 글렌의 외도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베티는 글렌의 잦은 외박에 진절머리가 났고 이미 이혼하기로 결심했던 상태였습니다.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지만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글렌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확정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바라며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들을 다시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업을 맡은 사람은 범죄연구소의 전문가 덕 디드릭이었습니다. 덕은 베티의 손톱 안에서 발견된 섬유를 상세히 분석했고 섬유 안에서 약간의 푸른색 염료를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덕은 현미경 분광 광도계를 사용해 염료를 분석했고 글렌의 바지에서 채취한 섬유 염료와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이 두 가지 염료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로 당일 밤 글렌이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 이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베티가 희생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덕은 침대 시트에서 찾은 머리카락 샘플을 분석했고 마침내 그 머리카락이 글렌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단서가 사건 당일 밤 다른 사람은 없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990년 11월 5일 글렌 월시퍼는 베티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글렌은 이미 카롤과 함께 버지니아주 펄스처치로 이사해 거주 중이었고 현지의 치과 진료소를 개업한 상태였습니다. 글렌이 체포된 후 이 사건은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각 주요 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글렌과 그의 아내 베티의 이름이 언급되기만 하면 신문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1990년 11월 29일 범죄 발생 4년 만에 글렌을 향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사람들은 붐비는 루전 카운티 법원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데비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밤 자신과 글렌이 한 호텔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글렌이 호텔을 떠났고 당시 시간은 새벽 1시가 채 안 된 때였습니다. 이어서 나이트클럽 목격자는 글렌이 새벽 1시경 클럽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내연 여인 카롤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카롤은 전 남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온 상태였습니다. 글렌은 카롤이 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베티의 친구 바버라는 법정에 출석해 베티가 자신에게 글렌이 외도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도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묘사들을 바탕으로 당일 밤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조합해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떠난 글렌이 집에 돌아왔고 평소 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참을 수 없던 베티와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베티가 글렌의 머리카락과 옷을 쥐어뜯었고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행동이 글렌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결국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글렌은 베티의 잠옷을 갈아입히고 그녀의 몸을 씻겨 자신의 죄를 감추려 시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가서 붉은 선혈이 묻은 베티의 옷을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글렌은 현장을 위장했습니다. 먼저 2층 열린 창문 옆에 사다리를 놓고 현장을 가택 침입 절도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그런 뒤 동생 닐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재판 내내 글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침입자가 집에 들어와 베티를 살해하고 글렌을 공격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6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글렌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글렌 월시퍼는 3급 살인죄로 8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 글렌의 여동생 리사는 오빠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베티를 죽이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글렌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의 딸은 베티의 어머니 마리안이 맡아 키웠습니다. 2000년 5월 글렌은 처음으로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가석방위원회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베티의 가족들은 글렌이 가석방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5년 후인 2005년 베티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석방위원회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는 순간 그녀는 이것이 나쁜 소식임을 직감했고 그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글렌이 마침내 자신이 베티를 죽였음을 인정했고 가석방위원회가 글렌의 6번째 가석방 신청을 승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51세가 된 글렌은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글렌은 버지니아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윌크스베리에 정착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렌은 윌크스베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자란 딸 다니엘은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니엘의 아들 또한 외할아버지와 함께 자주 낚시를 다니곤 합니다. 한편 체포될 당시 동거녀였던 카롤은 글렌이 감옥에 간 직후 다른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비록 글렌이 베티를 살해했음을 자백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하이프는 늘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